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4.3절에 우리 식별자와 예약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식별자와 예약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랭귀지를 배우실 때요, 아이덴티파이어에 대한 룰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약어도 이미 그 랭귀지에서 미리 리저브드 워드죠. 뭐 배열을 나타낼 때는 아니 뭐 선택문에는 이걸 쓰겠다, 반복문에는 for를 쓰겠다, file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예약어고, 식별자는 뭡니까? 식별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선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다 식별자죠. 그럼 뭐겠어요? 그게 변수, 상수, 메소드 이름, 배열의 이름, 문자열의 이름, 사용자가 정의하는 클래스나 메소드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이름, 이런 걸 우리는 전부 식별자, 아이덴티파이어, 그죠?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바에서의 식별자는 첫 문자가 영문자나 특수문자로 시작하면 됩니다. 특수문자에서는 이 아래 바, 언더바와 달러기호 이 두 개를 씁니다. 이거로 시작되는 것은 명이 될 수 있어요. 변수명이나 상수명이나 메소드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길이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자, 과거의 언어들에는 길이에 제한을 두었죠. 뭐 메모리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의 언어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자, 변수들을 그럼 왜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의미 있는 변수명을 써달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수를 카운트하는 변수다. 그러면 이렇게 student, 그죠? student count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그죠? student count 변수명을 길게. 왜냐면 이렇게 변수명을 써주면 이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사람이 보면 아, 이건 학생들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로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student count란 하고 st 그래버렸어요. 이게 ST가 스탠다든지 스튜던트 카운트인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찬가지죠. 우리가 클래스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의미 있는 명을 많이 써요. 그죠? 의미 있는 명. 아까처럼 뭐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 이름이라고 그랬죠. 아, 이건 문자를 나타내는 클래스로구나. 그죠?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클래스가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러한 클래스도 가능하면 의미 있는 말을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굉장히 길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타이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클래스명이 20자, 30자가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타이핑하는 거 힘든 거는 단순 노동이고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거는 고난도의 노동이에요. 그죠? 지적 노동이죠. 그럼 어떤 게 편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쉽게 짜야 되고 명료하게 짜야 돼요. 그러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나 메소드 이름에 의미 있는 명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나는 for에다가 3을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죽어도. 그죠? 나는 if에다가 20을 집어넣겠다 이거예요. 변수명으로 쓰겠다는 얘기죠. 프로그램 그만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은 예약어는 식별자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구분을 합니다. 자바에서는. 그죠? 그럼 대문자 A라고 하는 변수와 소문자 A라고 하는 변수는 당연히 틀린 변수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식별자의 사용 관례입니다. 관례. 관례란 얘기는 뭐죠? 관례.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뭐, 이것을 우리는 관례라고 보면 돼요. 우리 실생활에도 관례가 많이 있죠. 아파트에 살면서 옆집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관례입니다.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경찰 아저씨가 와서 데려가고 잡아가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에이, 버릇없는 놈. 매일 보는데 옆집 할아버지인지 뻔히 알면서 인사도 안 하는 놈. 자, 여러분들도 인사를 잘 합시다. 저 역시도 인사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관례는 뭐냐 이거죠. 이런 아이덴티파이어를 쓸 때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입니다. 모든 걸 대문자로 쓰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 더 이상해요. 이 책에서도 보시면 알지만 클래스 이름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example 1 그러면 이자만 클래스 example 그죠? 이렇게 씁니다. 그죠? 첫 글자. 두 개의 단어가 모였을 때 클래스 student count 같은 경우는 student 그죠? student count의 C자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명을 정해주는 게 관례예요. 그 다음에 메소드명, 변수명, 배열명, 그죠? 배열명, 그 다음에 문자열, 이런 이름들은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관례예요. 그렇다고 소문자로만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스튜던트 카운트를 변수명으로 쓰면 스튜던트, S자 소문자, 그죠? 카운트는 대문자로 써도 돼요. 그죠?
이러면 이건 변수명이나 메소드명이나 뭐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론 이게 S자로 썼다 그래서 에러는 아니에요. 그죠? 아까처럼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는 이런 에러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쓰는 것이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관례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약어입니다. 자, 펜의 색깔을 조금 바꿔서 같은 회색이면 잘 안 나올 테니까 파란색으로 바꿔서 자바 예약어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자, 이런 종류의 예약어들이 있어요. 뭐 일반적인 랭귀지에서 많이 쓰이는 거, 뭐 포문이라든지 더블, 플로이트, 캐릭터, 이러블리안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플러스 자, 자바에서 처음 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이런 임플리멘트스, 그죠? 파이널 이것도 많이 나오는 저거는 아니죠. 나오긴 나오지만 인스턴스 오브 이건 자바에만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우투문도 있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고우투. 자바에서는 제한된 고우투. 그죠? 고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protected, 뭐, transient, 그 다음에 throws, 그 다음에 volatile, 그 다음에 throw, static, private, interface, 이런 말들은 거의 자바에서만 처음 보는 예약어라고 보시면 되죠. 자, 사실은 이제 이 뒤에서 계속 배우는 게 이러한 예약어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걸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써야 되니까. 자, 이러한 예약어,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보시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자바의 유니코드 체계를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자바에서는 유니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유니코드는 16비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에서의 문자는 뭐를 쓰죠? 문자는 ASCII 코드 씁니다. 그죠? ASCII 코드라고 하는 요 코드, 즉 8비트 문자를 쓰죠. 그죠? 자바에서는 유니코드 16비트를 씁니다. 그럼 유니코드가 뭔데 그러냐? 유니코드는 세계의 다양한 언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된 문자 코드 체계예요. 현재 34,168개의 문자를 코드하고 있고요. 최대 65,536개, 2의 16승까지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유니코드는 기존의 ASCII 코드 문자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 코드 값은 그대로 쓴다는 얘기야. 8비트는 16비트 안에 포함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유니코드를 자바는 쓴다. 유니코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 자,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www.unicode.org. 자, 유니코드를 만들어낸 기관. 여기입니다. www.unicode.org. 자, 여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뭐, 유니코드 홈페이지, 그래가지고, What is Unicode? 유니코드가 무엇인가? 들어가서 보면, 유니코드가 무엇인가? 딱 보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코리안으로. 이제 유니코드에 대한 뭡니까? 이제 개요를 각 나라 말로 이렇게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개요밖에 제공을 안 해요. 다른 부분은 다 영어로 제공이 됩니다. 역시 제일 보기 힘든 게 그런 건데, 한국 사람이 보려면,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 1년 동안 또 방문 교수로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에는 또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영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이렇게 유니코드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언어에도 상관없이 유니코드는 모든 문자에 대해서 고유 번호를 제공합니다. 그죠?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유니코드 컨소시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누르면 하이퍼링크가 짜증나게 영어로 되어 있죠? 한글로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컨소시엄의 멤버십은 또 이렇다. 그죠? 뭐 용어집 정도는 또 한글로 돼 있을지 압니까? 이것도 역시 영어고 용어집 역시 한글로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소개 정도만 한글로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유니코드 용어집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니코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면,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듯이 유니코드는 많은 코드 체계를, 그죠? 어떤 플랫폼,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언어에도 상관없이, 이건 자바 언어의 모토와도 비슷하죠. 그죠? 유니코드는 모든 문자에 대해서 고유 번호를 제공하는 이러한 코드다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4절에 드디어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